치열하고 냉정한 엘리트들의 세계에서 20년째 활약 중이신 한국인 개발자의 생존 전략,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애플에서는 단순하게 일합니다 저자분께서 오늘 우리 쇼미더 지식을 위해 출연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계셔서요, 줌으로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수 저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본인 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하고요. 지금은 메타에 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애플에서 신뢰성 관련해서 일을 4년 정도 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지금 한 2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항상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좀 소개하려고 했던 책은 애플에서는 단순하게 일합니다 책입니다. 지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에 계시지만 이 애플에서의 입사하게 된 계기와 어떤 도전의 기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애플에 입사하기 전에는 실리콘밸리의 중견기업, 한 1 빌리언 정도 되는 중견기업에서 발광 다이오드, 이제 LED라고 그러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양산팀에서 일을 하고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플의 신뢰성 부분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다고 거기 리크루터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혹시 인터뷰 해볼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에 애플에 다니는 이제 사람들을 제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뭐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거는 좋겠다,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제의를 받아서 가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애플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특히 신뢰성 관련된 사람을 뽑을 때 신뢰성 부분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그 개발이나 양산의 경험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걸 알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와서 반도체 쪽 일을 계속 했었고요. 또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양산 쪽에서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또 애플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뢰성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분야, 뭐 전기전자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공정, 또 그 만드는 장비, 또 재료, 전기전자, 칩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사실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고 또 입사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신뢰성 그 전문 분야라고 하면 신뢰성만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외에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엔지니어를 좀 채용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보시고 어떻게든 잘 돼서 이렇게 4년 동안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책에서도 봤지만 애플에서 다양한 그 문화들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제 가기 전에도 들으신 것 같고, 애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화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애플의 기업 문화가, 저도 한국에서도 직장을 다녔고 또 미국에 와서도 뭐 스타트업, 아까 말씀드린 중견기업 또 큰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애플의 문화는 한국, 미국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독특한 문화고요.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벽주의라고 말하고 싶은데, 회사 내에서 아주 말단의 워킹 레벨의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고 탑에 있는 탑 리더십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상대방에게 혹은 자기 팀원들에게 완벽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준이 낮은 혹은 뭐 소위 나사가 풀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발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치 100m 뛰듯이 뛰기 때문에 조금만 뒤처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할 때나 질문을 할 때나 이 자기 일을 이렇게 결과를 내놔야 될 때 사람들은 항상 최고, 최선, 완벽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칼 같은 잣대로
사람을 판명을 하고요. 또 애플 자체는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능별 전문가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팀에는 그래서 디스플레이 팀이 있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팀은 애플의 모든 프로덕트의 디스플레이를 다 책임집니다.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워치 할 것 다 하고요. 또 만약에 제조팀이다 하면 제조팀은 애플의 모든 제품의 양산 제조를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각 기능별 전문가 조직은 애플 내에서 전문가죠, 소위.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플 내에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조직에서 해답을 내놔야 되고 당장 해답이 없다면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꼴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높은 눈높이, 굉장히 완벽만 요구하는 그런 기업의 문화가 리더십뿐만 아니고 아주 그 실무진에 있어야 말단 직원 혹은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잘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애플의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탑 레벨부터 이제 말단 사원까지 소위 그분들에게 엄청난 기준과 수준을 요구하고 그것을 통한 완벽주의, 모든 전문가들은 자신만의 해답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좀 크게 인상 깊었던 문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애플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책에서도 강조한 것 같은데 단순함의 원리예요. 이 단순함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이 단순함의 원리가 엄청 강한데 어떻게 하면 실제 업무에서 이 단순함의 철학이 어떻게 적용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켰는지 이 단순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있는 기능을 없애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나 혹은 업무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본질과 핵심을 가장 최선으로 딜리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당연히 단순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어떤 한 개인, 그 업무 담당자의 일뿐만 아니고 그 조직 전체 혹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조직 전체 혹은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디렉터 리뷰라든지 디렉터한테 매주 그 개발의 현황이나 이슈를 보고하고 또 그 디렉터 레벨에서 보고된 것들을 취합을 해서 어떤 것들을 부사장 레벨로 올릴지, 영어로 하면 에스컬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에스컬레이트를 할지 그런 어떤 의사결정과 보고의 체계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한국 회사나 미국 다른 회사를 다녀봤지만 애플처럼 그렇게 의사결정이나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마치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업무지만 한치의 오차가 없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명확한 의사결정과 보고 체계가 확립이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그 업무 담당자, DRI라고 하는 업무 담당자의 일도 거기에 맞춰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전체 혹은 개발의 현황 자체가 굉장히 명료하게 보이고 일사불란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개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고를 위한 보고나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지 말고 의사결정 하려고 모였으면 의사결정 하고 끝내야 된다. 근데 이제 애플 같은 이제 거대한 그 규모의 회사도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이 되니까 단순해지고 이 단순함 그 자체가 효율성까지도 올라가는 그러한 어쨌든 이 흐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부사장 에스컬레이션까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팀, 작게 보면 팀이 있잖아요. 이 단순함의 철학이 어떻게 하면 팀 내 의사소통이나 협업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아이폰의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예를 들면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담당자가 다 있거든요. DRI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DRI들이 모여서 매주 이제 다음 주에 어떤 부분을 디렉터한테 보고를 할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고를 할지 그런 것들을 매주 이제 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의사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A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디렉터나 혹은 부사장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순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실무진 내에서 정말 난상 토론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 A라고 하는 문제가 뭔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일단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는 leading hypothesis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 가설이죠.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기초로 했을 때 아마도 이것이 원인일 것이다. 또 그 가설이 세워지면 그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아마 원인은 이것일 것이다.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문제의 그 correc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 시정 조치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이 개발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맵아웃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리딩 하이파서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리딩 하이파서시스에 대해서 서로 사실은 싸우는 거죠. 실무진끼리. 이게 과연 이 문제냐 이 문제냐 이 문제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문제라면 왜 이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실무진에서 먼저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과연 그러면 윗선에다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결론이 안 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결론이 날 때까지 난상 토론하고 싸우고 해서 결론을 어떻게 하든지 내야죠. 다음 주 만약에 수요일 날 보고를 한다고 하면 실무진 안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미팅을 아침이건 밤이건 몇 번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한 장에다가 이제 제가 원페이지라고 했는데 슬라이드 한 장에다가 완벽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워킹 레벨에서 레커멘데이션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워킹 레벨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는데 워킹 레벨에 생각할 때는 이것이 윗선에다가 레커멘드 하고 싶은 방안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디렉터들이 혹은 부사장들이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이미 워킹 레벨에서 충분하게 난상 토론과 결론이 완벽하게 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디렉터나 부사장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완벽하게 솔루션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윗선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워킹 레벨에서는 힘들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메시지가 아주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솔루션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렇게 들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부분의 기업의 그 실무자나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포인트를 잡자면 난상토론 좋게 나쁘게 해석하면 내 탓 아니야. 네, 당연히 이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좋게 해석하자면 이걸 통해서 반드시 그 문제 해결을 포인트를 발견하고 문제 정의에 따른 그 대안과 결론과 이렇게 하면 됩니다까지 완벽하게 가져간 상태에서 보고가 되니까 상위 리더는 의사결정도 빠르고 이게 될 거라는 확신도 있고
서로 난상 토론을 했으니까 실력도 거기서 오르가고 이게 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더라도 그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들이 약간의 역량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제 이 얘기랑 약간 연관될 수 있겠지만 다른 회사는 몇 년 걸리던 일을 남들 회사는 몇 년 걸리는 일을 애플에서 1년 만에 했다.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생산성 관점에서도 엄청나고 혁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데 이러기 위해서 직원들의 핵심 역량, 갖춰야 될 역량들은 어떤 거고 직원들 이거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애플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완벽하게 커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이폰 디스플레이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뭐 공급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다 DRI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문제 A다 하면 이거 누구 책임인지 대번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DRI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고 주위에서 조언을 해주든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책임 소재 혹은 그 완벽주의의 그런 문화 자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주말이건 밤낮이건 뭐 누구를 구워 삼든 뭐 공급처랑 뭐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솔루션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성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면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코어 팀이라고 하는데 코어 팀에서는 누구나 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발표할 때 이거는 왜 그런 거냐? 이거는 왜 이러냐?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느냐?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그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던져지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의 담당자고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 와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최선의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저한테 있다는 게 불문율처럼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거 당신 업무도 아닌데 왜 당신이 참견이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문제냐?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답하는 사람 자체가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런 기반을 통해서 서로 논쟁을 통한 혁신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전기전자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혹은 엔지니어에서 볼 때 왜 이건 안 되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누구든지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문화, 자기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해답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한국에서 DRI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DRI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개인이 가진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일은 자기가 반드시 책임진다 이 스피릿 그리고 이 문화 이 철학 이게 지금 엄청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계속 쓰셨던 단어 중에 하나가 논쟁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논쟁을 하면서까지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해답을 내고 오늘 계속 강조된 것 같아요. 내가 내 일에 반드시 자신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신 것 같아서 애플의 문화에서 개인들이 가진 그 책임성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애씀과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강조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누구도 찾아가고 학습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성장도 일어나고 반드시 성과도 난다. 뭐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자님께서 애플에 한 4년 정도 계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나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애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업무나 기업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가 가르쳐 줄 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랑 이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저를 좀 도와줘야 되는 선참자가 이미 이렇게 다른 팀으로 옮기고 퇴사를 한 상황이었어요. 한 2명 정도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 업무까지 제가 다 떠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프로젝트까지 제가 떠안는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애플에서는 이제 PD라 그러는데, 제품 설계하는 팀이 가장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조직도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그 PD가 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업무 관계가 상하 관계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 신뢰성 업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PD한테도. 그래서 저는 이제 PD가 그 업무에서 그렇게 상위 관계에 있는지를 잘 몰랐고, 뭐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고, 또 애플에서는 신입사원이 온다고 해서 누가 뭐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당신 알아서 해라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쟁을 대한 혁신이라는 게, 저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수준에서 준비를 해서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신입사원이고 좀 소위 이제 어리버리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뭐 이 단어는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이 단어가 무슨 뜻인데 이 단어를 썼느냐 시작해서 뭐 아주 그냥 뭐 꼬투리를 잡고 논리로 이렇게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당황을 했고, 또 그런 어떤 꼬투리를 잡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소위 이제 거의 무장해제가 되는, 바닥에 다 드러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게 사실은 참 너무 힘든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배우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실은 계기가 돼서, 이제 지금 돌아보면 이제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때는 참 힘든 그 순간이었고, 이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해서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었고, 지금도 아직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말이 문구가 좀 인상 깊었는데, 애플은 신입이 와도 일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근데 그때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전화 위복을 삼으시고 그래도 잘 해석하고 그 때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또 성장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애플에서 그 1년은 다른 회사에 6년과도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봐도 좀 저도 들어본 소문이 있으니까. 이걸 좀 버텨내고 또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느낄 때가 항상 기회였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던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에 처음 가서도 너무 힘들고 또 많은 업무들이 주어지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것도 없고, 또 적응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지만 그게 또 저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능동적으로 좀 부딪혀서 만들어보자, 이런 뭐 오기랄까요? 그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체크해보고, 한 발 더 움직이고, 또 더 집중하고,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어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더 완벽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때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조직 내에서 제가 입지를 빨리 다질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제가 능력을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는, 어려움은 또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좀 부딪혀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한 발 더 가는 거. 저 바로 시도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한 발 더 시도하는 거. 그거 작지만 엄청난 강한, 그리고 사실 귀찮을 수도 있고 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걸 하니까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원동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어쨌든 한국 기업도 경험해 보신 이제 기업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언더백 기업이라고 했던 스타트업과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이런 기업 문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실 만한 거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좀 허물 없이 이렇게 좀 논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랑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맞는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지 논쟁을 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견이 다르면 항상 우리가 디스커션한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디스커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 목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데이터가 뭐를 나타내는지 에비던스가 뭔지 사실 객관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뭐 제가 이렇게 뭐 똑똑하고 뭐 제 자존심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죠? 그리고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랑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더라도 사실은 본부장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최상의 해답이나 대안이 뭔지 고민하는 가운데 논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또 데이터가 어떻게 답을 제시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팀장이라고 해서 항상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팀장도 틀릴 수 있고요. 사장님도 틀릴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말단 사원이지만 그 사원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아이디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자유롭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사람보다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그래서 서로 논쟁한다고 해서 그게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다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최상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와 문제 해결을 분리시켜서 문제에 집중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도 내고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 뭐 어쩔 때는 당연히 직관이 맞을 때도 있겠죠. 당연히 직관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데이터가 이야기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문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거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그래도 또 메타에 계시는데 이 메타와 애플의 좀 큰 차이점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를 오랫동안 했던 회사고 또 그런 하드웨어 개발을 통해서 어떤 완벽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문제만 있어도 소비자의 그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이 그냥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억 대를 단시간 내에 완벽한 그 품질을 가진 기준을 맞는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전체 회사나 조직이 아주 잘 단련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완벽의 그 강박이 있는 조직이고 또 메타 같은 경우는 SNS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SNS라고 하는 서로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소통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좀 더 인커리지하는 문화 자체는 다른데 어떤 문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문화, 그죠?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회사 문화가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치열하고 냉정한 엘리트들의 세계에서 20년째 활약 중이신 한국인 개발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격려 메시지 부탁드릴 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어쨌든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 가신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조금 뭐 이야기 들려주실 것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격려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 내일도 이렇게 출근해서 또 하루하루 이렇게 서바이벌 해야 되는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책을 쓸 거라고 또 사실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이런 기회 자체도 사실은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해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또 좀 떨어지는 사람의 차이는 업무의 본질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집어내고 거기에 맞게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면 이것저것 뭐 하는데 윗사람이 볼 때는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혼자 바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하는 업무에서 내가 달성해야 될, 또 내가 하는 작은 부분뿐만 아니고 좀 더 숲을 볼 때, 큰 부분을 볼 때 과연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회사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빅픽처를 볼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회사에 딜리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목표가 필요하고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블루프린트라고 할까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좀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뭐 약간 동떨어진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이나 주중에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이제 시간을 내기가 힘들 때도 많은데,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책을 읽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학 책이나 혹은 자기계발서나 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팩트지만 그거를 제 업무나 생활이나 이럴 때 금방 적용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책을 읽으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각이 항상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고여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밖에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독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순환이 돌아가면 본인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업무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해서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 이렇게 핵심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플에서도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그 본질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고 나의 업무에 적용하시고 보다 더 성장하시고 성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쇼미더 지식은 사랑입니다.